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하버드 엘리트가 한국 방문 단 하루 만에 완전히 패배를 인정했는데, 수십 년간 앞서 있다고 자부하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미래로 도약해 있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후진국이라 여겼던 이 나라의 실체 앞에서 미국의 모든 우월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배움이 부끄러워질 만큼 압도적인 현실을 마주한 그녀의 충격적인 한국 체험기.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론학과에 다니고 있는 니키 엘링슨이라고 합니다. 저의 가장 큰 꿈은 CNN에 입사해서 세계를 누비는 다큐멘터리 PD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언론학과에 지원했을 때부터 이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계 정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중심에서 저도 한 몫을 하고 싶었어요. 언론학과에 입학한 후에는 그 기대감이 더욱 커졌는데요. 미국의 발전된 미디어 인프라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각국의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미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 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언제나 의식적으로 피해온 것이 있어요. 바로 한국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주변에서 한국 드라마나 K-팝이 화제가 될 때마다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한국 음식점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시선을 돌렸어요. 동기들이 한국 미디어의 급부상에 대해 토론할 때도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피하니?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적당히 얼버무렸어요. 한때는 이런 제 모습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어요. 5살 때 한국인 어머니가 아무런 이유도 설명 없이 저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그 충격은 어린 제게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고,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와 둘이서 생활했는데, 불행히도 제가 12살 때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들의 보살핌 속에 자랐지만 엄마에 대한 원망은 계속 마음속에 쌓여갔어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가 미국에서 수확을 거두며 인기를 얻을 때에도 저는 철저히 무시했어요. 이런 거부감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수업에서 글로벌 미디어 트렌드를 다룰 때마다 한국이 언급되면 귀에 거슬렸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예능이나 음악을 추천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한국을 피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농담처럼 니키, 혹시 전생에 한국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넘겼지만 실제로는 현생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이유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의문은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가끔은 그 경악스러운 순간이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린 제가 현관문 앞에 서서 엄마를 부르는 장면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들을 철저히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언론 비교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강의 중 하나였습니다. 교수님은 언론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CNN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첫 수업에서 교수님은 여러분이 미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미디어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그저 형식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몇 주 후 교수님이 중간 과제를 발표하셨을 때 제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시아의 디지털 혁신과 미디어 발전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첨단 정보 기술과 미디어 환경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다른 모든 나라가 있는데 하필 한국이라니. 그것도 중점적으로 연구하라니요. 교수님, 다른 아시아 국가는 안 될까요? 중국이나 일본이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니키, 최근 디지털 미디어 혁신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특히 5세대 이동통신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용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길 바라네.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겉으로는 수긍했지만 속으로는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미국보다 앞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과제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미디어 환경을 대충 조사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검열 시스템을, 일본은 전통적인 미디어 구조를 자세히 다루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중이라는 한 줄로 끝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타이핑하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과제를 제출한 일주일 후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D학점이었어요. 하버드에 입학한 이후 처음 받아보는 충격적인 성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피드백은 더욱 가슴에 박혔어요. 니키의 보고서에는 아시아 미디어에 대한 깊은 편견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혁신에 대한 분석이 전무한 점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객관적 시각으로 재조사하기를 권고합니다. 울분이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제 꿈에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교수님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시 조사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현장 조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침 다음 달에 서울에서 아시아 디지털 미디어 컨퍼런스가 열려 학과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파견할 예정인데 니키가 참여해보면 좋겠네. 저는 그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야 한다니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교수님의 얼굴에 떠오른 기대감을 보니 쉽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학점을 회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고민 끝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수락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교수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곳은 제 상처의 근원이자 절대 방문하고 싶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행기 티켓 예약 확인 메일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 이제 정말 가야만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메일 알림이 울렸고 발신인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 수 없음이라는 이름과 함께 니키, 엄마야, 정말 미안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 메일을 보냈다니. 이 타이밍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엄마의 이메일을 받은 후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했습니다.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아 첫 문장만 확인하고 닫아버렸어요. 니키, 엄마가 너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그 이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메일과 한국행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강해졌지만 하버드대 언론학과 학생으로서 최소한의 전문성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과제는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했으니까요. 일단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가자. 그래야 내게 피해가 덜 갈 테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한국의 미디어 환경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어요. 특히 디지털 인프라 부분에서는 미국보다도 앞서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50%가 넘는 5세대 이동통신 보급률,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등 디지털 연결성이 놀라웠어요. 미국의 많은 지역이 아직도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현실과 대비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디어 소비 패턴이었는데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비가 정착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실시간 참여형 뉴스 플랫폼, 증강현실을 활용한 뉴스 전달 방식,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큐레이션 등 혁신적인 시도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어요. 제가 미래의 언론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미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볼수록 저의 묘한 거부감은 오히려 강해졌어요. 이런 나라가 왜 엄마의 고향인 것일까? 왜 그런 선진국 출신의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을까 하는 의문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런 나라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조사를 하면서도 엄마의 이메일은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마치 숨겨둔 보물상자처럼 열어볼까 말까 망설이게 만드는 그 이메일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의 방송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 패턴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미디어의 실험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겪게 될 변화를 한국은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언론학도로서 분명 큰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곳이 엄마의 나라라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전문가로서의 니키, 또 하나는 버림받은 딸로서의 니키. 연구실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언론학과 학생이었어요. 니키, 혹시 한국 미디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니?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그녀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간 거부감이 들었지만 전문가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고마워. 사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어. 혹시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 그녀는 눈을 빛내며 여러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방문해야 할 방송국들, 만나봐야 할 미디어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 미디어의 특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까지요. 그녀의 열정은 분명 진실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자리를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빨리 마무리하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 엄마의 이메일, 다가오는 여행, 그리고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상처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보스턴의 밤하늘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 그 하늘 아래에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접어두었어요. 내일은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복잡한 생각을 뒤로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로건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마침내 긴 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버드 언론학과에서 온 친구 데니스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니키, 이 공항 정말 대단하지 않아?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 저는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공항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인천공항은 건축미부터 남달랐습니다. 천장이 높고 개방감 있는 설계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유리창,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예술작품들까지 마치 미술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는 긴 줄이 없었어요. 대신 자동 입국 시스템이 여행객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효율적이네 하고 속으로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공항 곳곳에서는 안내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여행객들을 도왔고 천장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저는 데니스에게 속삭였어요. 생각보다 발전된 것 같아. 데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 미국 공항들이 이것보다 낙후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 그의 말에 저는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미국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미국은 실용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화려함은 사실 필요 이상의 것일 수도 있지. 데니스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언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울 도심으로 가기 위해 교통수단을 고민했습니다. 택시를 타자고 제가 제안했지만 데니스는 지하철을 타보자고 했어요. 현지인처럼 경험해보는 거야. 게다가 서울 지하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데.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 역사는 깨끗하고 밝았으며 디지털 안내판이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도 간단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목적지를 선택하고 카드 하나로 결제가 끝났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보스턴 지하철이랑 비교도 안 되는데
데니스가 감탄했어요. 저는 또다시 변명하려 했지만 지하철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차량이 깨끗하고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탑승했고 차 내에는 와이파이가 제공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터널벽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연속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마치 움직이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또 뭐야? 제가 물었고 옆에 앉은 현지인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지하철 터널 디스플레이예요. 광고나 뉴스, 때로는 예술 작품도 보여줍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란 표정이었는지 데니스가 웃으며 제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저는 그의 장난에 웃으려 했지만 내심 당혹스러웠어요. 지하철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기술적인 면에서는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을 빠져나오는 순간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가득한 도시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도로 위로는 자율주행 버스가 지나가고 보행자 신호등에는 홀로그램 안내원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니키, 솔직히 말해봐. 이건 내가 예상한 한국의 모습이 아니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전혀 달라. 말로는 인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어요. 이런 발전된 모습이 저의 트라우마를 지워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서울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이제 본격적인 미디어 탐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컨퍼런스와 방송국 방문, 그리고 혹시 모를 엄마와의 재회까지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엄마는 왜 이런 곳을 떠났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노트북을 열어 아직 읽지 않은 그 이메일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컨퍼런스가 열리는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데니스는 별도의 일정이 있어서 저 혼자 움직여야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꺼내 컨퍼런스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시아,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5세대 이동통신과 실시간 뉴스 전달 시스템이라는 세션이 눈에 띄었습니다. 광화문역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리자 아침 출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역내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모두가 한쪽으로 비켜서서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집단적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역사 밖으로 나가려는데 앞에서 연로하신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제 앞에 있던 정장 차림의 젊은 직장인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몸짓을 보니 도움을 제안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약간 머뭇거리다가 미소를 지으며 장바구니를 넘겨주셨습니다. 젊은 남성은 자신의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무거워 보이는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함께 올라갔어요. 출근 시간에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할머니의 천천히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역을 빠져나와 코엑스로 향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에도 노인은 아직 도로 중간에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본 한 청년이 노인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차들은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렸어요. 청년은 손을 들어 운전자들에게 미안하다는 표시를 했고 운전자들은 여유롭게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미국에서라면 분명 여러 대의 차들이 경적을 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제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발전만큼이나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따뜻한 배려였어요. 차가운 도시 속에서도 느껴지는 인간적인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코엑스에 도착해 컨퍼런스장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아시아 각국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기조 연설은 한국 최대 방송사의 기술 이사가 맡았어요. 그는 영어로 유창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방금 거리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최신 미디어 기술을 소개했어요. 인공지능 뉴스 큐레이션, 증강현실을 활용한 재난보도, 시민 참여형 뉴스 플랫폼 등 기술적으로 놀라운 혁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 아래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빠른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고 더 따뜻하며 더 의미 있는 정보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아침에 본 장면들처럼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현지 기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외국인인 저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한국 미디어 환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강조한 정의라는 개념이었어요. 우리 한국인에게 정은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한 여성 기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의 미디어도 이 정을 담아내려고 노력해요. 단순히 차가운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언론 교육에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가르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메마르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정의라는 개념이 현대 저널리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도시를 좀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걷는 동안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득 엄마가 왜 이런 나라를 떠났을까 하는 의문이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어쩌면 엄마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굳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생각하면 그것이 진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 엄마의 이메일을 읽어볼 용기를 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선 해결되지 않은 엄마와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의 이메일을 읽어보기로 한 거예요. 노트북을 열고 그 이메일을 찾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니키, 엄마가 너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에게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구나. 내가 한국에 오는 소식을 들었어. 만약 가능하다면 만나고 싶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저는 엄마가 적어놓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잠깐 보는 것밖에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엄마는 공항에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제게 답장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상하게 들떴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출국 시간을 몇 시간 남겨놓지 않았을 때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는 한눈에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주 어릴 때 헤어지고 처음 봤지만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는 미안하다며 저를 보고 눈물부터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엄마는 처음 미국으로 시집 갔을 때 시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뱃속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 맞아주셨다고 했죠. 엄마는 제가 있었기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진 말과 행동을 견딜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한국에 있던 외할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외할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고 당시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댁에서 제안을 하나 하셨대요. 이대로 저를 놔두고 한국으로 가서 쭉 돌아오지 말라고. 그러면 모든 병원비를 다 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때 당시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고민을 했대요. 외할머니도 중요하지만 딸인 저도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대로 외할머니를 두면 외할머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엄마에겐 선택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나 돈을 갚거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저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와 연락하려 많은 시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주소도 바꾸고 연락처도 모두 바꾸고 엄마의 연락을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찾으려 노력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하버드 언론학과에 다닌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학교에 문의해 알게 된 이메일로 연락을 했다고 했죠.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고 엄마가 안쓰러워졌습니다.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안도감에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죠. 그렇게 공항에서 한참을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매일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엄마는 이렇게 만나줘서 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며 곧 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엄마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얼마나 혼자서 외로웠는지, 하지만 엄마의 외로운 시간들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적었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이번 취재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죠. 교수님은 임시 보고서를 보더니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본인이 예상한 그대로라며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덕분에 저는 A+ 학점을 받았으며 보고서는 학과 내에서 모범 사례로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아낸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제 시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국행을 통해 저는 엄마와 새로운 관계, 그리고 전문적인 성취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었어요. 방학 때 다시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엄마와 그간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엄마가 싸주는 김밥도 먹으려고 계획 중이에요. 물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이번 일에 대해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와 얘기를 해보고 나서 제 마음을 정할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따뜻한 정과 사람 사이의 배려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해했던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셈이에요. 미국과 한국, 그 두 곳에서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하버드 엘리트가 한국을 방문하며 겪은 충격적인 경험과 오랜 시간 오해했던 진실을 마주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던 생각이 얼마나 편향되고 제한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싶네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 아픈 선택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두 나라의 문화 사이에서 어떤 여정을 걸어갈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어떤 대화를 나눌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